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취임 전으로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애니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직능운영위원회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7명이 임명됐는데 하와이 협의회에 김명희 운영위원장이 그중 한 명으로 임명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올해 2월 미국 시펙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구매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려 했다는 겁니다. 애니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애니체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후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애니체인 여사가 목사님하고 그동안 그 주요 후원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저 한 달에 3천만 원씩도 주고 내가 가문 운동 한참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에녹이하고 메리하고 신혼여행 갔잖아요 거기에. 예. 갈 때 집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또 경비도 다 대줬어요. 은광 목사님도 제발 후원 좀 받아주시지 해서 이러니까 주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아니 그 외에도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요. 애니체는 미국 정계에서는 그 한국계 중에서 정치인 후원금을 가장 많이 기부하는 큰 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2년간 무려 842회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냈을 정도입니다. 애니체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들이 있죠. 김건희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윤석열의 구속은 불법이다. 이를 미국에 알리는 게 나의 책임이다.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한미 극우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럼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왜 왔겠습니까?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이 행사하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쏟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체납되고 한미동맹 깨어지고 자유민주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임하십시오. 애니체의 후원으로 KC팩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극우 인사들도 한국 관련 가짜 뉴스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e won't because he looks like a communist. He looks like a traitor. We're not doing it. Probably will be generous, he'll give it time. But I'm sure that when the time comes, when Trump loses patience, he will use America's leverage over Korea to try to help the Korean people.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 국면에 등장했던 메시지의 에코가 아직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외교 현장의 모습이
한반도 전문가들 혹은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런 가짜뉴스들이 영향을 준다면 실제로 외교적 부담은 매우 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말 옥중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칭하며 자신의 구명을 돕고 있는 것에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극우 인사들에게도 감사와 안부를 전해달라며 해외 세력과의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담장 안에 내란 우두머리는 재판을 통해 법꾸라지식 억지 주장으로 투쟁할 뿐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과 해외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활용해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극우 세력들은 정치권 안으로까지 침투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켜도 돼. 여기서 이제 보여. 영상 들어오시는 분이 보셨어요?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는 그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되는 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들리시나 보네. 내가 여기서 인수를 해서. 아니 이거는 상관없어. 여기서 지금 좋아. 대표님은 그거 끄셔도 되고요. 지금 차지해야 돼요. 예. 로베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데 내장만 해주세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오디오 꺼져 있는. 어디가 꺼져 있나? 이제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박수 한번 잘 주세요. 마이너만 누르시면 네, 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뉴욕 뉴저지 시국회 주최로 네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동규 변호사 발제로 네, 잘 들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파시즘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 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파시즘의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요. 즉흥적으로 콜옵션. 이 독재가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패밀리의 일가의 그 부패는 아주 정권적인 차원에서 아주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금 전에 뉴스 본 것이 중동의 UAE 국가에서 트럼프에 관련된 회사의
뭐 몇 빌리언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주 그냥 대놓고 그 부패, 그런 큰 부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시면 또 부패 문제에 대해서 좀 리서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박동기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을 여기서 해왔던 아주 그런 좀 그 의식이 있는 변호사고요. 인권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뉴욕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아주 인권 변호사로서 유명하죠. 그러면 시간 관계상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발제 끝나면 2부에 들어가서 Q&A 시간이 있고 동시에 이게 워크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한 우리 토의를 하겠습니다. 네, 발제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한미 구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정광훈 목사 덕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찾다가 이 정광훈 목사 유튜브가 나왔는데 제목에 제가 딱 꽂혔어요. 정광훈 목사 비밀회담 누구하고 했느냐? 미국 영킴 하원 의원하고 밀실회담을 해서 종전선언을 막아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제가 제 머리에 떠올랐던 거는 딱 이거 두 가지 벌써 위반했다고 자백했네. 두 가지 법이 뭐냐? 하나는 파라법, 하나는 선거법이에요. 보세요. 파라법은 나중에 그 유튜브에 집에 가시면 요거 검색하시면 아마 동영상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동영상을 내렸어요. 그 내린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영김 의원이 기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정광훈이라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이거는 100% 거짓말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정광훈은 아는데 한국에 그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윤석열과 만나고 김건희와 만나고 아까 보셨지만 애니첸과 만나고 하는 사람이 정광훈을 모른다? 이건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이거가 밝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두 가지 법은 뭐냐면 파라법은 뭐냐면 한국의 어떤 단체나 개인이 미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미국 법안을 바꾸려고 하는 이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로비스트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 로비스트는 등록된 로비스트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예요. 로비가 불법이 아니라 로비를 하려면 로비스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 로비스트 없이 했거든요. 그럼 파라법의 위반이죠. 이거는 미스디미너가 아니라 펠로니급 중범죄. 그 첫 번째 들어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상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종전선언을 막아낸 사람한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하원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상원에 출마해야 될 사람이고 상원에 출마를 하면 한국에서 후원금을 전폭적으로 보내주겠다. 그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외국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단돈 1센트라도 미국 국회의원의 선거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중에 오신 분들이 오디오가 안 나온다고 컴플레인 하는데 그 조치를 좀 그 뭐 있습니까? 잠깐만 조치할게요. 오늘 워크숍은 대면하고 줌회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마이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화면은 나온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김갑순 동지. 네. 그러면 한동지 들어오세요? 한동지는 듣나요? 오디오 켜져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지금 오디오 들리세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들리시나요?
아니요. 다른 분들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오케이. 지금 제 목소리도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아, 이제 첫 번째 파라법 위반했고요. 펠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1센트라도 주면 안 돼요. 그게 선거 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펠론이에요. 그래서 정광훈은 자기가 2개의 펠로니급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백이 이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우리가 또 이런 거 증거를 잡았는데 변호사의 본능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촛불 행동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대표 변호사를 해가지고 지금 연방 하원에 이 두 사람을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영김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할 때는 됐었는데. 그 12.3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략 한 달 후에 1월 달에 더 힐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굉장히 이름 많이 들어봤던 중견 잡지거든요. 진보는 아니지만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 이쪽 사이인데 거기에 영김이 기고를 냈어요. 핵심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그 광장의 시민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을 깨려는 세력이다. 넘버원. 그 다음에 2번째, 이 세력들은 중국과 북한의 사주를 받는 세력들이다. 이 2가지를 영김이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한국말로 써놨네요. 그래서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킨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쓰시는 분들을 모아서 영김 의원실에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영김은 도망갔고 거기 누구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더러 오해를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김은 계속 이런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엊그저께 김민석 총리 워싱턴에 왔었잖아요. 총리를 만났는데 하원 의원들 쭉 들러갖고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쿠팡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견례 하는 거거든요. 쿠팡 얘기는 나중에 회의할 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왜 미국 기업을 한국 국회가 차별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처음 오는 국무총리한테. 그러니까 영김의 입장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미국 극우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는 너무 좋은 말이다. 좀 꼭두각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김 얘기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저는 제 스스로를 영김 저격수라고 생각하고 이번 11월달 선거에 반드시 제가 떨어뜨리고 말 겁니다. 대학마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니퍼 박인가 제니퍼 김이라고 하는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거의 박빙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국제선거감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제선거감시단 그러면 보통 UN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 보낸 공식 감시단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국제선거단이 온대 그러고 들었을 때는 그 여기 PD님이나 뭐 앵커들 생각에 이거 뭐가 큰 게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미리 이 사람들 다 알았던 사람, 존 밀스고 이 사람은 몰스텐이고 이 사람은 시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면면을 보건데 이거는 급조된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그 다음에 그 한국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사익단체다라고 하는 거를
이 얘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께 제가 전달해드렸고 그 다음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제감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받은 정보로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이비 국제감시단이다. 그렇게 다행히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이 사람들 영향력을 줄여드렸고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 봤던 고든창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대빵이고요. 거의.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좀 똘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도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은 한미 동맹의 대부고요. 전 세계 극우에 대빵이 하나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스티브 배넌이거든요. 일단 제가 맨 마지막에 스티브 배넌하고 존 포서비액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미국 극우의 말하자면 전략가, 핵심 브레인이고요. 지금 우리 이름 많이 들었던 프라우드 보이스나 오스키퍼스나 뭐 KKK 네오나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은 행동 대원이고 그래서 항상 미국의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려면 스티브 배넌의 워룸을 들어가시면 매일 팟캐스트를 하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미네소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부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부정선거야. 중국하고 북한이 이미 사이버로 다 셋업을 해놨어. 그 극우 메시지를 전달하러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공정선거 가불리를 하러 들어간 사람이 종교 탄압, 상권 분리 이 앞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여기 다 극우 목사들 소년보 전광훈 이런 사람들 나오는 친구고요. 이건 뭐냐면 국제선거 감시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무슨 UN 빌딩 안에 뭐가 사무실이 있던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국제선거 감시단을 501c 거기 리스트에 보니까 자기들이 비영리 단체라고 했거든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나와요. 그 주소를 구글 구글 셀룰라로 들어가니까 이 집이 국제선거 감시단 총본부입니다. 여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사진하고 등등의 자료들을 이제 한국에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이 전달을 했고요. 이 고든책에 보면 거의 매일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뭐 세이브 윤석열 그 다음에 뭐 그 스탑 더 스틸 이런 게 다 고든창의 얘기를 한국의 극우들이 그대로 받아서 쓰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극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스티브 배넌의 워룸이라고 하는 팟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고든창의 X 트위터를 매일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또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고요. 요거 설명하는데 사실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에리첸이 왜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만 하면 일단 CPEC이 있고 CPEC 코리아가 있어요. CPEC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마가의 최대 돈 많은 사람들 다 모인 단체예요. 거기에 회장이 맷 슐랩이에요. 이 사람은 최소한 윤석열을 2번 만났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맷 슐랩이 만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김원준 씨나 물어볼 때 뭐 에리첸 고든창은 알겠는데 실제로 트럼프한테 영향력이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아주 가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진영은 트럼프의 귀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내란 직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내전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태스크포스나 이것을 전담하는 그런 팀이 꾸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그 가장 좋은 예가 한미 첫 번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두 가지 무시무시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숙청, 하나는 혁명. 뭐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났대? 혁명이 일어났대? 그럼 우리 이런 나라랑 비즈니스 못하지 이랬잖아요. 정상회담 3시간 전이었잖아요. 이건 아마 외교사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과 저는 이제 강기훈과 수지 와일스의 원포인트 회담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진심으로 뭐 제가 그분들한테 아부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거는 해결이 됐지만 이게 영구히 해결된 일도 아니고 앞으로 5년 내내 이재명 정권 동안 이와 유사한 일은 재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민주평통, 한미동맹, USA 뭐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 사람이 만든 단체는 이거예요.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 회장이 김진영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회 아시죠? 하나회 멤버잖아요. 그리고 그 장태환 장군 있잖아요. 그 저기 12.12 때 항명했던 그 저기 영화에도 나오는 그 바로 밑에 있던 놈이에요. 근데 전두환 편을 들었잖아요. 하극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장태환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김진영 이놈은 잡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해요. 그 놈이 지금 애니찬하고 같이 만든 한미자유안보센터 있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김영현과 입사 선후배 사이. 그러면 저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냐면 애니첸이 12.12를 몰랐을까? 이런 구도에서 그건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12.3. 네, 12.3. 요거는 그리고 이것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애니첸이 뭘 말하고 이걸 하나? 그냥 정말 애국심으로 순수한 애국심으로 하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원전 기술 회사예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원전 산업, 그렇죠? 또 미국 정부와의 어떤 이권 사업, 그것의 최대 지분은 누가 가졌을까? 답은 뭐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한미 극우연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트럼프 파시즘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파시즘이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역사적으로는 2차 대전 때 이태리와 독일 히틀러 그거 떠오르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밑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정치 이념 그러니까 독재, 뭐 민족주의, 전체주의, 군사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적 정의는 되게 플렉서블해요.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뭐 소프트 파시즘도 있고 문화적 파시즘도 있고 뭐 초기 파시즘, 중기 파시즘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그러면 파시스트 국가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트럼프 일기 때부터 계속 가져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기 때부터 파시스트 국가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 근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파시즘의 제일 국제적인 권위자는 콜ум비아 대학교에 있는 로버트 팩스턴 교수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January 6 의회 폭동을 본 다음에 내가 그거 폭동 있기 한 10년 전쯤에 그 파시즘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책을 쓰셨는데 그 January 6를 보시더니 이분이 내가 진작 이 얘기를 안 하는 거가 후회된다 하면서 January 6를 보니 미국은 파시즘의 입구가 아니라 이미 파시즘의 중앙부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를 로버트 헬스턴 교수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NYU에 있는 그 여자 교수님, 그 first name 생각이 안 나는 벤기압 교수님이라고 있고요. 그분도 거의 매일 요즘에 이제 유튜브 나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버클리에 있는 뭐 로버트 라이시 교수, 클린턴 때 노동부 장관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미국의 유시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만큼 그 실물 정치와 또 이론과 그 다음에 시민운동에 대한 그 열정과 이런 거를 다 가지신 분은 사실 미국에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을 가장 빨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을 검색을 해서 그분의 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엑스 트위터를 보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노엄 첨스키 교수님이라든가 뭐 코넬 웨스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파시스트 컨트리라고 불러왔고요. 그런데 제가 이 논쟁이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자들이 이론가들이 이 파시즘이냐 아니냐 도입이냐 뭐 소프트냐 뭐 하드냐를 얘기할 때 시민들은 이미 미국을 파시스트 국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국장님하고 시위에 최근에 뭐 노킹스 시위라든가 아니면 뭐 그 미네소타와 연대하는 시위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구호가 바로 이거예요. No ICE, No KKK, No Fascist USA.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뭐 했냐면 No Justice, No Peac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결한 민중은 패하지 않는다.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장병사님 우리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에 외치는 그런 구호인데 지금은 이 구호를 외쳐요. 박자를 좀 넣어서 해보면 No ICE, No KKK, No Fascist USA. 이거 이제 혹시 여기 뭐 우리 김주환 선생님 또 선배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은 한국의 촛불혁명처럼 거의 매주 금요일날 3시나 4시에 맨하탄에서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날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나오시기 전에 요거를 외워갖고 나오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같이 외칠 수가 있어요. 4시입니다. 4시. 4시. 예. 이방에서도 여러분이 참여했어요. 맞아요. 그 금요일 오후 4시에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여기 저 참석할 그때 참여하신 분이 우리 박봉규 변호사 그리고 김갑성 동지, 우리 김치만 동지, 유시아 동지 저. 그래서 혹시 또 있으신가요? 박세현 대표님 그때 오셨었나요? 그저께는 만여 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박동규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시고 김갑순 동지께서도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토론도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미국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계엄령을 때린 거 전부 다 계엄령. 그러니까 미국의 계엄법은 없고요. 미국판 계엄령이 Insurrection Act예요. 그게 반란법이에요. 근데 이 반란법은 한국 계엄령보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거기 유공에 나가다 보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 나오는 소위 미국 전문가 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하루 이틀 방송분 정도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미국 소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 그리고 이제 인서렉션 액트도 뭐 그렇게까지 가겠냐라고 했지만 물론 저도 결코 인서렉션 액트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발동하는 순간 사람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금 저의 생각은 이미 그들은 계엄령을 내릴 결심은 200%. 단 그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중간 선거에서 조금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정 선거를 또 해갖고 우리가 이겼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엊그저께 조지아에 가서 지금 박스 700개를 FBI가 들어가서 갖고 나왔잖아요. 그거 왜 갖고 나오나요? 명백하게 다 지고 선거가 다 끝난 건데.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윤석열이 계엄하는 날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국회에 갔고 뉴스공장에 갔고 선관위를 갔잖아요. 왜 갔겠어요? 데이터를 나중에 조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아니면 뭐 더 나쁘게 생각하면 원거리 조정을 하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퀘션은 인서렉션 액트 미국판 계엄령을 내릴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내란화할 건가? 시빌 워가 될 건가? 그 두 가지가 먼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일어날 수도 있고 11월 선거 전후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늘공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상황은 적어도 시민사회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11월과 같다. 12월 달에 내란이 계엄령이 때렸다면 11월의 상황은 그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발동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시민사회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응책 중에 하나가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예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하시고 일부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시위에 갔었던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갔고요. 저 그 요즘 앤디킴 뭐 그전에도 제가 좋아했지만 요즘 앤디킴이 가장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 사람들 그렇게 많아도요. 트럼프에 대해서 대놓고 아이스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또 공영 TV에 나와서 CNN에 나오고 MSNBC에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앤디킴은 안보 전문가예요. 또 국방 전문가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기를 들어서 FBI 국장이 어떻게 됐죠? 기소됐잖아요. 뉴욕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어떻게 됐죠? 구속됐잖아요. 박살을 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앤디킴이 그거 모르지 않는 사람이 매일 TV에 나가서 매일 트럼프하고 IC를 파시즘 아니면 그 깡패 집단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저는 한국인이니까 잘한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뭐 유수한 잡지 이건 아틀란틱이고 이카나미나 뭐 등등 Yes is fascism. 이건 뭐 이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그 미국 극우의 대부 최고의 이론가 이거 그다음에 제 포스비 얘기고 스티브 배넌인데 그 제가 한국 방송에 나가서 그랬어요. 찰리 커크는 애기야. 물론 그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보수적이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구고 백인 우월자는 백인 우월주의자고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우리 황인종들이 미나킴이나 한국에서
코크 죽었을 때 I am 찰리 코크하고 외치는 애들이 왜 그랬는지는 예,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그거를 거의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윤어게인 뭐 그다음에 뭐 메이크 코리아 그레인 어게인 그다음에 그 뭐예요 선거 그 스탑 더 스틸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사람의 기획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미니애폴리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잭 포소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심지어 폭동 수준도 아니다. 이것은 미 합중국을 겨냥해 벌어지는 전면적인 공산주의 반란이다. 그리고요, 우리 시위대들을 향해서 이들은 철저히 훈련받고 조직적이다. 현대 전쟁에서나 사용하는 전술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죽은 르네 굿이나 아니면 알렉스 프레티에 대해서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한 얘기들이 다 이 사람들의 영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잭 포소비에게 또 이어서 미니애폴리스 지도자들은 이 공산주의 반란군들에게도 도시를 통째로 넘겨주었다. 주지사하고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자들에게 도시의 열쇠를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과의 전쟁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네? 반체제 세력, 네? 반체제 공산주의 세력.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똑똑히 직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배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정확하나제.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이야.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 태운 적이 있나요? 네. 건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치주의와 서구 문명의 근간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누가 법치주의를 해체하는데?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혁명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안티파와 급진 좌파들은 길거리의 충격군에 불과하며 그 배후에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내전의 전조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미애나폴리스에서 보는 광경이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로 번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건 실존적 전쟁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도 이것은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니애폴리스에만 향한 걸까요? LA에서도 시위가 있고 시카고에도 시위가 있고 시애틀에서도 시위가 있고 워싱턴에도 시위가 있고 저도 시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존적 전쟁의 적군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800년 군인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우리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 enemy from within, 그 다음에 invasion from within, 내부로부터의 침공, 내부의 적이 누군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은 제3자로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줌에 몇 분이 들어오셨죠? 지금 8분 계십니다. 네. 우선 줌에 들어오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소개를 하시고. 저 앞에 보이죠? 거기에서.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줌에 계신 분들. 다음 슬라이드. 네. 들리세요? 여기 오디오가 또 안 되나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네.
네네, 박 변호사님. 정말. 우선 소개해 주시죠. 저 그- 캐나다에 한종만 동지 있습니다. 캐나다 네네, 저쪽에 계신 한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박 변호사님 이 시민운동을 결정적으로 하시는데 일단 박수 응원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한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죠. 제 얘기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당사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쪽은 아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내란법 발동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 자꾸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전략적으로 어떤 폭동을 유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 위험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내란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빌드업을 자꾸 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미국 내 시민운동에서는 이런 정부에 대한 그 대대적인 저항을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미국 내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리스크한 요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 간의 연대가 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각 지역별로 아직 따로따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의 통합적인 저항의 운동으로 갔으면 훨씬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박동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과 응답 시간에 동시에 활동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 이교협이라든지 이민보 교회협이라 이런 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제가 문서로 본 미국 시민사회 또는 지금 여러 가지 각 도시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의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 내부 회의를 참여하셨던 우리 김관섭 국장님이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 하나가 IC를 죽일 때까지 IC는 우리를 죽일 거다. 이게 컨센서스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비폭력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그 집회 때 맨 밑에 굵은 글씨로 별표에서 나오는 게 이 집회는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Don't bite the bait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폭력이고 폭동이다. 그러니까 낚싯밥을 물지 마라. 저들에게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이제 문서화된 입장이고요. 네, 추가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좀 많아서.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는 곳에서 일하는 김갑송 국장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모이신 민권센터가 뉴욕, 뉴저지 지역의 지부예요. 그러니까 뉴욕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단체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고요. 저희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왜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다 짰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저희들이 혼자서 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시민 단체들이 함께 수기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자체가 이른바 프로젝트 2025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일단 밝혀놨었어요. 이미 다 밝혀놨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힘들지 않았는데 힘든 문제는 뭐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은 앤디 김 아까 이제 많이 칭찬을 했는데 그런 앤디 김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민주당이 힘의 가리가 없어서 트럼프랑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트럼프 당선도 만들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폭정을 하는데 민주당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상당히 달라요. 한국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렬하게 싸웠잖아요. 윤석열이랑. 미국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거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초창기에는 이제 이민 단속을 막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이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민자들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의 권리 알기, 헌법적 권리가 뭐냐, 뭐 그다음에 주변인들이 목격자들이 이민자 단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영상을 찍자 그런 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르네 굿이나 알렉스 프레티가 죽을 때 그 영상이 다 찍혀서 그게 세상에 다 알려지면서 지금 그 전에 설마 사람까지 죽이랴.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사흘에 한 명씩 죽이고 있어요. 그 2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6-7명은 구금소에서 다 죽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민자고 백인이 아니고 라틴계고 서로 미비자고 해서 부각이 안 될 뿐이지 지금 사흘에 한 명씩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어떻게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할까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중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전국에서 1000명의 미국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였어요. 1000명이. 근데 일부러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서류미비자들도 잘도 오는데 서류미비자 활동가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 트럼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밀리에 10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비밀이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0명이 모여서 이미 작년 9월 달에 트럼프는 파시스트고 트럼프는 반드시 계엄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라는 회의를 2박 3일 동안 했어요. 1000명이 모여서 이제 저희 이제 미교협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너무 재미있는 것 하나, 한국의 금속노조의 정혜경 국제사무총장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했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계엄을 이겼냐? 그 얘기를 초청을 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한 부류의 운동이고 아까 이제 그 한정만 선생님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그 피플스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그걸 대응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유색인종이 좀 많은 그 세력이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 트럼프 지지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존슨이라고 저는 굉장히 그게 그 감동적이었는데 존슨앤존슨 약 파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 뉴욕 제츠 풋볼팀 구단주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1000만 불을 내놨어요. 1000만 불. 트럼프랑 싸우라고. 그리고 저희도 100만 불을 받았어요. 저희 단체.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고 근데 그 부류는 이제 좀 유색인종들이 중심이 된 이민자들이 많은 이제 세력이고 또 한 가지 세력이 지금 노킹스데이를 주로 이제 주도하는 핸즈업라는 단체랑 또 인디비저블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좀 백인들 중심이에요. 저희들도 이 코올리션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랑.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싸우고는 있지만 역시 이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뿌리를 가진 그 세력과 싸우면 물론 힘겹죠. 힘겹지만 저희는 사람은 확실히 좀 많아요. 저희가
사람은 확실히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쪽수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상황.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어떻게 싸우느냐. 첫째, 불매운동이에요. 그래서 불매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서울인민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효과를 본 경우들이 벌써 2번이나 크게 효과를 본 경우가 나왔어요. 지미 키민이라는 라디오 호스트, TV 호스트가 맨날 나와서 트럼프를 까요. 맨날. 그래서 지미 키민을 보기 싫으니까 트럼프가 저놈 잘라 그래가지고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저놈 잘라 그래서 드시니까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매운동을 했죠. 디즈니 소유 회사거든요. 그 방송이.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가입자들이 수 100만 명이 있는 그 가입자들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일주일 만에 170만 명이 탈퇴해버렸어요. 일주일. 그래서 디즈니가 일주일 만에 50억 불을 날린 거예요. 50억 불.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다시 그 방송을 복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겼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다시 나와서 또 맨날 트럼프 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호텔 힐튼이 IC랑 계약을 하고 IC가 어느 지역에 갈 때 호텔을 제공해요. 그래서 힐튼은 우리가 불매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힐튼 두고 봐. 어떻게 했느냐. 힐튼이 미네소타에서 이미 IC가 와서 묵기로 돼 있는데 IC 못 오게 하기는 또 좀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문을 닫아버렸어요. 호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들 레노베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에, 왜냐면 힐튼 불매운동하면 자기들도 또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매운동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저희들이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제일 심각해요. 아마존이 최근에 멜라니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아마존이. 근데 멜라니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멜라니아가 출연한다고 멜라니아한테 4천만 불을 줬어요. 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 사람 당사자한테 4천만 불을 줬어요. 이게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마존 그 외에 많은 하이텍, 오늘 이제 하이텍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는데 지금 이 하이텍과 파시스트 정권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텍들을 지금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갈 거. 그게 첫째 불매운동. 두 번째는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제일 이제 열심히 하는 데가 미국 시민자유연합이라고 ACLU라고, 거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정권을 500번을 소송을 했어요. 지금 500번. 행정명령만 나오면 소송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 재판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 중에서 한 40개 정도만 결과가 나왔는데 30개는 저희가 이겼어요. 30개 이상을 저희가 이기고 트럼프가 이기는 게 한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소송도, 그래서 저희 단체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소송에 참여하면 그때는 전면전이잖아요. 알잖아요, 누가 자기들 소송했는지.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내란법 개헌 발표하면 우리는 당장 다 문 닫긴다. 문만 닫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부들은 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 우리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그래서 아시안 법률협회랑 같이 그 IRS랑 사회보장국이랑 IC를 세 개를 한꺼번에 소송을 했어요. 저희가. 왜냐? IC가 국세청이랑 사회보장국 이민자들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계를 압박을 해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한테. 지금 뭘 가지고 전화를 하느냐? 지금 상원에서 요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에 더 이상 예산을 주지 말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서야 그걸 동조하고 나왔어요. 이제서야. 그래서 민주당도 힘을 내서 지금 IC는 더 이상 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일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그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이 결과는 상원에서 지금 이제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따로 뺐어요. 그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간을 주겠다. 근데 그 2주 동안에 얼마를 줄 건지를 다시 협상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협상할 때 깎아라 예산을. 없애든가 깎아라. 아니 뭐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냐. 깎아라. 그렇게 해서 상원에서 그 예산을 깎으면 그걸 다시 하원으로 보내서 하원에서도 깎고 그렇게 해서 이제 IC의 돈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IC가 작년에 그 트럼프 정권에서 만든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 저희들은 이제 빅 어글리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거의 4년 동안의 예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4년 동안은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없어도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기 전용 비행기 2개씩 사고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뺏어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주장이에요. 왜 4년치를 미리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계에 압박을 넣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거 좀 이게 뭐냐면요. 지금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 뉴저지 주지사가 연방 하원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어. 그래서 보궐선거를 해요. 보궐선거. 그럼 이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정치인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연방에 보내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아시는 만다니 같은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트럼프랑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들이 선정한 후보가 이 아나릴리아 메히아라는 후보예요. 근데 이제 단인들은 여기 이 보리스 카운티인데 5,000명밖에 안 살아. 근데 아시아는 그래도 11%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분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도 낮에 가가지고 거기 순두부집이 한국집이 딱 하나 있더라고. 그 앞에 가서 이거를 나눠주는데 사람이 없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만 놓고 왔는데 이런 정치인들을 곳곳에서 당선시켜야 돼요. 트럼프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치인들.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정계 압박 정치인 당선시키는 걸 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잊어버려요. 시위입니다. 시위와 집회만큼 효과가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탄핵될 때 아니 뭐 민주당도 다 탄핵 지지하고 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막 눈이 한방눈이 내리는데 뒤집어 쓰고 밤을 새고 시위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것만큼 이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너네들이 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곳곳에서 맨날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3번의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킹스데이가 작년에 3번 있었는데 2번 500만 명씩 나왔고 한 번 700만 명이 나왔어요. 노킹스데이가 3월 28일 날 또 있습니다. 3월 28일 1000만 명이 나와요. 그 다음 시위는 1500만 명이 나오고 제 생각에는 2000만 명까지는 나와요. 2000만. 그러면은 트럼프도 왜냐 저희는 지금 내란법 이 비상계엄을 한 후에 싸우려면 너무 늦어요. 비상계엄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막으려면 2천만 명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어떤 정치학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폭력 평화운동의 3.5%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그러면 정권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인구로 따지면 그게 몇 명이냐?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이 지속적으로 불매운동하고 정치인들한테 압박하고 그다음에 이 저기 시위나 이런 데 참여하고 막 고소하고 그렇게 1200만 명이 뛰면 바꿀 수 있어요.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조직해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또 한인 커뮤니티가 따로 아까 말씀드린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또 싸우고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동안에는 좀 이민자 보호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싸우는데
저항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뭐 무조건 시위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좀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되고 주로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신분이 확실한 분들이 나와서 우리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주장은 지난 1년 동안 260만 명을 자기가 쫓아냈어요. 260만. 이게 좀 뻥이에요. 좀 뻥인데 자기는 이제 많이 쫓아냈다고 해야 자기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따져보면은 최소한 150만 명 정도는 없어졌어요. 그건 퓨 리서치 센터라는 주로 이민자 커뮤니티 통계 많이 따지는. 근데 어떻게 140이라고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40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나가는 사람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4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필라델피아 인구가 없어졌어요. 필라델피아 인구. 한국의 대전,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이대로 가면은 이제 300만 명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놀라운 숫자인 건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이 300만 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사회가 지금 트럼프 정권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1000만 명을 다 없애잖아요. 저희는 다 망해요. 이민자 커뮤니티는 쓸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구인난을 겪을 뿐 아니라 고객도 다 없어져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서민 경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이미 서민 경제랑 부자들 경제가 분리된 데가 오래됐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망해도 주가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암울한 미래를 겪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또 그런 암울한 미래를 겪지 않으려면 이 운동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켜야 됩니다. 네.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되나요?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네네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게 많고 하네요. 그래서 저 김갑성 국장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운동 쉽지 않은 길인데 일단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질문은 제가 박동우 변호사님한테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 미국의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죠? 왜 백인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왜 그 옛날에 그 미국의 민주당의 그 거대한 그 바벨탑 같은 위상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초래할 정도로 비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권위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하고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노동자를 버렸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버렸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층이 있는데 기득권층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버니 샌더스나 AOC나 그 일한 오마르나 요즘의 앤디 힐 정도 한 10손가락에 꼽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람다니가 그 선거에 나온 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affordability, 생활 부담이라고 하는 이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사니즘을 그야말로 미 전국에서 대중적인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4년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웃사이더야. 저 엘리트들, 저 힐러리 같은 엘리트들 이런 애들 우리가 까부셔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 완전 뻥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이거 뻥이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한 번 속으면 저쪽이 스마트한 건데 두 번 속으면 내가 바보거든요.
세 번 속으면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은 속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11월 달 그다음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또 중산층, 서민들의 물가 문제, 생활비 문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그 노동자들을 열심히 대변했던 그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깨우는 것도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 집회 시위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저희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There is power in numbers. 숫자가 파워예요. 아까 3.5 이론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사님도 말씀하셨듯이 1200만 명 모을 때까지 그것이 뭐 기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을 우리가 모을 수 있다면 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쓰는가? 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의 지도급들이 전부 기득권 세력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화당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지만 민주당조차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갈 길이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 말씀하셨는데 결국 피플스 파워예요. 우리나라도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켰지만 역시 미국에서도 피플스 파워입니다. 피플스 파워를 위해서 우리가 저 단체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우리가 공지를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만일에 그 좀 공지를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저 우선 줌에 들어오신 동지들분들께서 질문을 더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정일환 동지 저 서울에서 지금 이 줌으로 참석하셨는데요.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뉴저지 시국회의입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알고 들어오니까 서울에 본부가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못 오신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 서울에 제가 시국 말씀하세요. 국민주권 사회대개혁 전국 시국회의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장 겸 조직위원장인데요. 그 박동규 변호사님은 전에 AOK에서 한 그 줌 강연 때 제가 들었었고, 그리고 뭐 SNS 상으로도 많이 했고, 김갑son 국장님도 아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낯익은 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아시고, 김상민 대표님 물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요, 저희가 이제 내란을 일단은 꺾었죠. 꺾고 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돼 사법부가 개판이잖아요. 지금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 한덕수 재판 때 또 분위기 좋았다가 김건희 1심 보고서 이건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길고 다 아실 테고, 제가 박동규 변호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국 극우 세력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그걸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내란 청산이 너무 어렵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내란 극우 수구 세력이 이 양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심지어 저 초중학생까지도 막 그런 걸 퍼뜨려서 침투를 하고 이런 상태고, 현재 굉장히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국힘당도 그런데, 사실은 사법부 등을 비롯한
그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윤호기인을 목청껏 외치지 않는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사실 무섭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미국의 극우 세력하고의 그걸 끊으려면은 그 국내에서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라는 점에서 아까 그 김갑수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행동이고, 한국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이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제안 3가지하고 장기적인 제안 1가지 드릴게요. 단기적인 제안은 첫째, 지금 미국의 극우 인사들을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 국제 그 선거인단 들어갈 때부터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되고 있고요. 한국 이민법은 미국 이민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부분이 있는데 방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정치 개입이나 내정 간섭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 자체를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정 간섭이 뭐예요? 내란을 선동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방문비자법이라도 이용을 해서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또 얘네들이 또 트럼프한테 얘기해갖고 또 뭐 어떻게 저기가 반응이 올 테니까 방문비자법이라도 이용을 해서 이런 극우 인사들, 고든창, 모스텐, 애니체 이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혐오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 혐오나 하면 안 되니까 극단적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발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너무 심하게 극우 발언 또는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소년들 수준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빌드업 코리아 찰리 커크 같은 데 있잖아요. 미나킴이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미나킴은 누구예요? 그 트럼프 주니어하고 사업의 동업자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하는 사업의 한국 지부 지사장이에요. 그리고 정용진 그 멸치콩 했던 그 멸콩 신세계 정영진하고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하면 장소가 뭐 코엑스나 뭐 일산 킨텍스 같은 데 가서 2,000명, 3,000명에서 모이는데 그 중에 7, 80%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수업 빠지고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리박스쿨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야 되고, 제재만 하는 게 아니라 리박스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육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3가지가 구체적인 제안이고요. 장기적인 제안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다윗의 2개의 짱돌입니다. 하나는 민주고 하나는 평화예요. 극우들을 궁극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와 평화인데 한국은 어느 정도는 민주적인 궤도에 들어섰으니까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이제 미국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평화의 문제는 평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윗의 짱돌이 있는데 그 평화는 저는 또 구체적으로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원하는 거. 제가 지난번 김민석 총리 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한반도 국내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지금 발의가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뉴스공장의 김원준 씨가 생중계해도 되냐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하고 그 인터뷰를 연결해줄 수 있냐? 그건 뭐 당연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일례만 드릴게요. 제가 80년대 대학교 시절부터 목요기도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분들의 말씀이 뭐였냐면
전태일이 노동법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데 이 노동법을 나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거를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의 평화 그 염원을 미국 의회에서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의원이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 연배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은 그때 우리가 유엔 앞에서 또 워싱턴 백악관에서 20명 30명 모여서 막 진짜 울부짖으면서 피눈물을 토하면서 외쳤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종전선언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 평화 조약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그다음에 여행 자유와 그다음에 북미 수교와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법안이고 역사의 이정표가 남을 법안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그냥 우리한테 외쳐주는 것도 아니고 법안이 들어가 있어서 46명의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거에 나 사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걸 왜 한국에서 국회에서 지지 발언을 못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이 얘기 공개적으로 할게요.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그 정책 보좌관이 왔어요. 5명을 만났어요. 뭐 뉴욕에서 조금 활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아냐고? 모른대요. 나는 제 목에서 제가 저 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욕할 뻔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라고 내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이 제 나름대로 대답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민주화 평화가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첨부하면은 박 변호사님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강건해 보이시는데 부드럽고 저는 보이기에는 되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강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민운동 세력이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제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트럼프에 맞서서 싸워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의 정부도.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의 폭정이 지금 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까지도. 그리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한국의 이른바 평화통일운동권에서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 만날 테니까 우리 트럼프 지지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 역사의 죄를 진 거예요. 역사의 죄. 실제로 그분들 많이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트럼프 찍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냥 미국 내만 작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반평화의 선봉이에요. 반평화의 선봉.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좀 견제를 하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이 깡패 같은 짓을 한 거는 뭐 트럼프 때만이 아니죠. 그건 옛날부터 했는데 미국이 패권주의 국가, 미국이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안 돼도 돼요. 저희 미국 시민들은 괜찮아요. 저희들만 그냥 서민 경제만 살면 되고 미국이 뭐 세계 패권 국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패권을 뺏어주세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그 패권을 뺏어야 됩니다. 네. 네. 하나 더 해도 돼요? 하시죠. 아니 다른 분 하시면 다른 분은. 여기 계시는 분 계시면 먼저. 네, 우선 혹시 현장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해주시죠. 네. 저기 아까 박 변호사님 우리가 해야 할 대안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 박수 쳐주고 싶고 제가 하나 애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아이스가 이건 뭐 미국의 전쟁부도 마찬가지고 그 팔란티어의 그 프로그램을 이 이민 단속뿐만이 아니고 뭐 마두로 체포라든지 미국의 패권에 그 저항하는 그 반미 이 지도자들의 그 체포에도 팔란티어의 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팔란티어 주식을 가졌다가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많은 그 서학 개미들도 이런 운동에 동참해서 팔란티어 주식 이번에 좀 팔자.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모든 미국 시민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서 이 팔란티어의 이 아주 도덕성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이참에 팔란티어 주식 매각 다시는 사지 말자 이런 운동도 같이 좀 전개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빨리 팔수록 손해가 적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한미간 진보 진영에 조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는 한미간 극우연대에 대해서 애니첸, 고든창, 모스탄, 시펙 코리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낯을 밝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기 마가와 2기 마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렸어요. 지금 팔란티어하고 관계되는 건데 1기 마가는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백인 노동자층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거의 수장은 스티브 배넌이에요. 근데 지금은 2기 마가가 들어왔어요. 이 둘은 또 갈등이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요. 2기 마가는 뭐냐면 MAGA가 바뀌었어요. M 메타, A 아마존, G 구글, A 애플이에요. 이 네 회사만은 아니고 거기 그것으로 상징되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우파 파시스트들이 2기 마가의 핵심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하고 제이디 벤스예요. 거기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한 번 더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블랙락이라고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거기에 주 멤버들이 제이디 벤스, 피터 틸 그리고 그 뒤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팔란티어의 창업 피터 틸과 그 다음에 알렉스 카프예요. 이 두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굵고해요. 하나 말씀드리면 피터 틸이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AI 로봇가 발전을 하더라도 인류를 멸망시키진 않겠지.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못해요. 한 10초 동안. 그러니까 앵커가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쉬운 질문을 너 대답 안 하니? 그랬더니 물론 인류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인류가 영생을 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의 심장을 AI로 바꾸고 우리의 뇌를 AI로 바꾼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대예요.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들만의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란티어가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민중학살,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IC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이 모든 일들의 AI가 동원이 되는 것을 팔란티어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그 서브 회사가 앤드루일이잖아요. 드론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기후인 것 같지만 만약에 미국에 내란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쏘러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시위대를 우리만 IC를 찍는 게 아니라 IC가 우리를 찍어요. 그냥 영상 촬영하는 것 같으세요?
생체 인식이 그 자리에서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시간에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그 국적과 내가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내 범죄 기록이 그 자리에서 다 뜹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한국에 보면 저기 팔란티어 이렇게 검색해 보면 100이면 100 다 주식하는데 처음에 막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런 애들이고 막 뭐 우주로 뭐 날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승전 팔란티어 지금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팔란티어 주가 5배 올랐어요. 이런 되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장장한테 했더니 뭐 제 말을 들어서는 아닌 것 같고, 지난주에 김어준 월간 김어준을 보시면 제가 박구영 교수님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모셔다가 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박구영 교수님이 처음으로 AI 파시즘에 대해서 얘기해요. 월간 김어준을 꼭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 월가에서 트레이더들의 평가가 팔란티어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계속 내려간다고 그래요. 아마 이영기 동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주 진보 세력들이 지금 아주 정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좀 공포스러운 뉴스인데, 저희 같이 활동하는 탐민족 활동가 중에 한 명이 저희처럼 IC 시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 탈 때 빨리 수속하는 거 있잖아요. TSA 그거를 사용해서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가 박탈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했더니 넌 IC 규탄 시위 참여하는 사람 아니냐.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 인식.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사진을 찍어서 거기 때리면은 이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운동하시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쓰고 나가죠. 마스크.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모두 주의하고 있냐면 이 타워를 세워요. 시위하는데 근처에 타워를 세워서 그 타워에 근접이 돼 있는 셀로폰들 간의 대화를 다 스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그래가지고 그 타워를 전파를 막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성함이. 네, 꽃들이 이현수입니다. 제가 솔루션을 내야 되는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길거리로 나오는 게 힘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 지도부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 최근에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 킹처럼 앞으로 나와서 하지 못해요. 물론 저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씩 차례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는 200% 동의합니다. 정말 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90% 정도 되는 그 기득권층은 중산층이나 시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 호응을 주는 빅코퍼레이션의 대변자 서포터입니다. 네, 또 질문.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팔란티어나 뭐 빅코퍼레이션이 미국이 망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민자들이 쫓고 근데 그 방향에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쪽이 다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그 과학기술 이런 쪽은 민주당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는 결국 공화당이냐 이렇게 된 거고요.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인터넷 스테이트, 인터넷 스테이트이 아니라 AI 스테이트. 지금 그린란드 들어가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이 극우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미국 내에서는 이거 조건 뭐냐 해갖고 하니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지금 섬을 여러 개를 사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그린란드예요. 거기서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빅테크 퓨더리즘이라고 해요. 중세 봉건 시대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있고
피터 틸이 있고 알렉스 카프가 있고 그들이 영주가 되고 그 밑에는 다 농노처럼 노예같이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기업은 내가 거기 영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방금 질문하셨는데요. 오바마 저기 클린턴이 왜 앞으로 못 나오냐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못 나오고 우리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너무 겁들을 많이 공포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갈 때 마스크 쓰고요.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나가면 전혀 몰라요. 우리가 나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막 나올 걸 기대하면은 그렇게 되나?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요. 그 한국의 야광봉 있잖아요. 그거 100개를 어느 독지가가 저희한테 무료로 후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나갈 때는 딱 4시부터 6시 어둑어둑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 K 민주주의를 웬만한 미국의 좀 진보 진영은 그 형광등 의미를 알 거고 모르면 또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하탄시 나가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에 누가 나가서 연설하는지도 몰라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 목요일에도 우리 저 김치만 도님께서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뚫고 갈 수가 없어. 네, 우리 못 만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위치가 그랬습니다. 네, 저기 질문.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쪽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자기 인정하지만은 제일 원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느 레벨이 안 되는데도 프로파간다처럼 하는 거 그런 걸 우리 또 그런 논리에 조심해야 생각해서 지금 김장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IS에서 쓰는 스캐너가 모블 포토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캐너에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백인 남성들은 스캔이 잘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컬러 필터가 여자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IS 자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스캔할 때 대다가 연방구 뭐 이면 이쪽 대다가 탁 뜨는데 그 자체 스캐너가 문제가 많은 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테크놀로지도 말만 막 그냥 다 생각하지만 상품 있으면 안 되니까 다행입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쪽 논리에 너무 우리가 막 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I도 물론 당연히 AI가 뭐 제일 하지만 이게 다 던딜이 아니거든. 이게 만약에 다 던딜인 것처럼 인정해줌으로써 돈 많은 빌리언에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그 저쪽에 하는 프로파간다 조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혹시 또 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태한 제안자님 들리세요? 조태한 제안자님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안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한정만 선생님 아까 지금 한정만 총리께서 참 또 마주쳐. 뭐 하나 더 할까요? 예. 제가 더 해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해주세요. 네네. 오늘 저녁 미안합니다.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는 좀 매크로적인 걸 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 박대호 변호사님께 이번 그 6월달에 다가오는 그 KPEC HR 2339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KPEC 활동에 쭉 참가를 해왔어요. 해왔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탈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KPEC이라는 조직이 한국의 평화법안을 위한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분주하게 외연을 확장시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정계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들에게 그 노력도 이제 인정하고요. 그것이 이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한 외연 확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그 내란당에 가담한 국회의원도 있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 그를 위해 애쓰는 그 동지들의 등에다 칼을 꽂은 인물도 있고 그 보좌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외연을 확정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완장을 좀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K-팩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한국의 정치인들 몇몇 그 영향력을 갖고 이렇게 좀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키노트 스피커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앞으로 거기 법률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K-팩의 어떤 조직이 뭐 완전 순혈주의로 갈 수는 없죠. 면악정을 위해서 다양한 그 세력들을 규합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당장 이렇게 긴급하고 극우 세력, 뭐 애니체를 비롯한 이런 대항 세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결속, 그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스탠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이루어지는 K-팩의 그 컨퍼런스가 정말 성공하길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시향민의 자식으로서 이북이 이제 원적인 사람인데,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이런 그 활동들이 그 미국 측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외연의 확장은 의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스탠스에 따라서 안에서 굉장히 이 조직을 붕괴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리스크한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그 사람이 왕년에 뭐 7선을 지내고 뭐 8선을 지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프레스티지 효과 같은 거를 노렸다는 건 제가 좀 착각 같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이 K-팩이 훨씬 더 강하고 크게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점 같은 사람도 참다 못 참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번 정도 탈퇴했어요. 할 때마다 다시 초대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스탠스가.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제 나오고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는데, 정말 K-팩이 저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HR 1339의 법안이 통과되기도 원하고, 그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로서 K-팩 우뚝 서길 정말 희망하고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촘촘히 잘 봐서 그런 리스크한 요인을 좀 없애는 그런 역할을 좀 박 변호사님이 좀 중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끝으로. 예.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그 K-팩 내부에서 제가 제일 야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한종원 선생님 같은 그 외부의 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K-팩을 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하고 좀 소통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내부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46명이 그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를 하고 있는데 2명인가 빼고 다 민주당이거든요. 바라건대는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1%의 희망으로라도 틈새를 뚫고 가야 되니까 4월달에 중미 회담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북미 회담의 분위기가 열린다면, 그러면 저희들의 기대로는 공화당에서도 많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법을 지지할 것 같은데, 공화당은 아시겠지만 99.9% 다 마가거든요. 그럼 이 마가 애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가?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우리 김광석 부총님하고 저는 그 한반도 그러니까 작년 대선 직전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트럼프 같은 파시스트한테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는 거는 히틀러한테 한반도 평화를 구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어라라고 할 때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대요. 그리고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니까 최소한 하노이에서의 딜 이상은 이미 지금 몸값도 넘어갔고, 또 미국 없어도 러시아도 있고 앞으로 중국하고도 더 가까워질 것 같고, 미국하고 전혀 관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주지 않으면 아예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딜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하노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최소한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까지만이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파시스트니까 우리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버니 샌더스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트럼프의 99가지 정책은 다 반대해. 그러나 북한과 평화 협상을 한다면 나는 그거를 지지하겠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아마 3, 4월이 되면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다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예정일이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폭설 때문에 일주일 연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감 온도가 밖에 보니까 섭씨 영하 16도입니다. 이런 추위 속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밥 주시나요? 글쎄, 밥 문제는 좀 이따가 이게 RSVP로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플러스 조금 더 갖고 왔어요. 저 아래에서 되는 대로 먹죠. 이게 다음에 혹시 오시게 되면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음식을 미리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주문이 21분 주문이 들어갔고 플러스 아래에서 김밥 더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사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